안녕하세요. 이슈이수다의 박정인입니다. 장애계의 뜨거운 이슈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해보는 이슈이수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는 5월 30일이죠. 이 정신보건복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정부 개정안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는데요. 이 법이 바뀌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이 사회적 배경과 이 법이 바뀐 이후 더 보완해야 할 점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의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의 이성재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태화 샘솟는 집의 문용훈 관장님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정신장애, 이 정신질환이란 무엇인가요? 네.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일단 그 환청, 망상, 환시 등으로 인해서 어떤 현실 지각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그 신경증하고 정신증하고 그다음에 불안하거나 우울해서 심리적인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신경증을 합쳐서 정신질환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상황이죠. 반면에 정신장애는 여기에다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이제 조현병이라든가 양극성 종동장애나 우울장애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앓고 있어서 어떤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이제 정신장애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 관장님이 이 정신장애, 정신질환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건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5월 30일에 정신보건법이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이 정신보건법에 대한 그 개념 자체를 뭐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장애 당사자분들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실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있었던 정신보건법의 본질적 내용은 정신과 의사 한 명이 저 사람 입원시키겠다고 그냥 결론 내면 그냥 입원이 가능했었습니다. 강제 입원이. 나오는 것도 그 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 나와요. 평생을 시설에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인권 문제가 커지고 그에 따라서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적인 방식이다라고 결론을 냈죠. 그러니까 대안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생각해낸 게 그러면 그 의사 한 명 말고 뭐 두 명이 하면서 다른 데에서 그 입원이 적절한가를 한번 평가해 보겠다라는 장치를 마련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 정부 구상대로 적절한 심사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선진국에서처럼 이 심사는 사법부의 관여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내가 입원을 원해서 입원했을 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입원을 원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전문가니까 너 3년 동안 입원해라고 하게 되면은 한편에서는 인신구속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신구속이라는 측면은 반드시 판사의 관여를 받아야 되는 게 헌법 정신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어진 법은 반 정도는 졸속이고 따라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개정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일단 이 법 자체에서 그래도 지난번보다 어떤 그 긍정적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이번 적절성 심사위원회라고 약간의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뒀다는 얘기를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고 네. 또 그 치료 입원할 때 2주간의 진단 입원을 하고 나서 복수의 다른 쪽 의사가 같이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객관성을 담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는 제가 이제 자의적으로 입원을 하더라도 내가 입원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이 사람한테 당신 1년이나 됐습니다. 계속 입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됐는데 이제 이 법에서는 2개월마다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 법이 과거법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전히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원의 기간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입원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셨다시피 비자의적인 입원, 그러니까 내가 입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할 경우에는 이제 좀 객관적이고 정부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라든가 그쪽에서 판단을 하는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나라가 이제 그렇지 못하는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저희 나라의 의료기관의
비율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네. 저희 나라는 이제 국공립병원이 차지하는 그 병상 수나 이게 한 7%가 채 안 돼요. 나머지 93% 이상이 다 사립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이제 의료관계 시스템들을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장기 입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회전문 같이 한 1개월에 다시 입원하는 경우들이 또 개선이 될지 이런 거는 사실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차피 지금 5월 30일에 시행이 되고 이제 될 건데 좀 이제 안쪽에서 이제 내부적으로도 좀 어떤 뭐 이 얘기가 뭐 개정이 불가피하고 기회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졸속 추진하고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이제 법을 만들었을 때의 과정을 조금 이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 현재 과거의 정신보건법 가지고는 장기 입원 문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 인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없고 실제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개선을 해야 됐다는 생각하고 있었죠. 특히 이제 2013년도에 OECD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런 입원 위주에서 지역사회 위주로 가라고 권고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만성 정신질환인 사람한테는 서비스하지 말고 예방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사업들을 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건강증진법을 사실은 입법을 하려고 했었죠. 네. 이제 그러다가 이 장애계나 다른 쪽에서는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을 이제 입법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법 자체가 마지막 그 19대 국회 때 합쳐진 거예요. 합쳐지다 보니까 이게 보건법도 아니고 의료법도 아니고 복지법도 아닌 조금 이제 애매한 상태의 이제 현재 법이 통과가 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는 뭐 과거법보다는 뭐 이렇게 복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에 대한 그 지원한 내용들도 있고, 그다음에 입원제도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놨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의료적인 시점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고, 또 인권적인 문제에서 뭐 동의입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게 자입원 아니기 때문에 동의입원한 이후에 내가 퇴원하려고 하는데 같이 동의하신 분이 동의하지 않게 되면은 72시간 동안에 뭐 보호의무자 입원이라든가 행정입원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비자의적인 입원의 가능성이 높은 이런 한계들이 있고, 또 임의 조항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이 살아가는데 지원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많이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뭐 문 관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이제 보건 복지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보건법과 복지법이 지금 합쳐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네, 같아요. 황당하죠. 네, 졸속 추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소아마비인데 네. 소아마비 이제가 걸리면은 한 뭐 몇 달 열을 앓고 그다음에 몇 달 지나면 이제 열이 끝나면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데 그럼 병원에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지금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 정신질환자가 낫느냐 안 낫느냐 관계없이 무조건 사람을 잡아놓는 거에 지금 관심이 있는 법이란 말이죠. 예. 둘째로는 복지라는 것은 돈을 모아야 복지죠. 네. 뭐 지금 이번에 법 개정된 거 보니까 멋있어요. 근데 예산이 따라오느냐? 예산 안 따라올 건데 그런 법을 왜 만드냐 말이죠. 이걸 가지고 보통 장식법이라고 얘기해요. 실제로는 쓰지도 않으면서 막 장신구 달아가지고 나 잘하잖아. 외국인한테 이제 나가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법 보십시오 멋있습니다. 들여다 보면 예산이 없는데 무슨 헛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어요.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규율하는 건 의료법하고 묶어가지고 거기에서의 특별조항으로 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복지는 딱 떼어가지고 장애인복지법에서 그대로 흘러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이상하게 이걸 찢어가지고 법률 전문가인 나도 못 알아들어요 이걸. 뭐 장애인 쪽 시스템과 뭐 이 정신장애인 시스템이 이런 엉터리 법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법이 없는 게 낫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졸속 추진에서 다 드러나는 거네요. 여실히. 장애인이면서 장애인의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는 장애인복지법이 있지만 정신보건법이 있다 보니까 그 타법과의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999년도에 장애인복지법이 바뀌면서 정신장애인 분들이 이제 장애인으로 2000년부터 들어가게 됐지만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의해서
다른 법에 의한 사람들은 그 법에 의해서 받는다는 조항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 쪽에서 저희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좀 잘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좀 들자면은 이제 2013년도에 바뀐 내용이 한데 이제 장애인이시면서 기초생활 수급이신 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소득 감면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하게 되면은 내가 만약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면 50% 그러니까 50만 원을 벌면 25만 원만 소득을 잡는 제도로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같은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정신 장애인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관이나 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서만 그 혜택을 받게 이 법에 돼 있었던 거 장애인 복지법에. 그래서 이거를 정신장애인들 대부분 정신보건법에 의한 이제 사회복귀시설이라는 데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일을 하더라도 감면을 못 받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죠. 또 하나는 이제 뭐 2014년도에 바뀌긴 했지만 그 이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들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의해서 물건을 만들면 이제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만 대상이 됐던 거예요. 정신장애인들이 주로 일하는 사회복귀 시설에 직업재활 시설은 이 해당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도 2014년도에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동안 한 5, 6년 동안 같은 장애이지만은 장애인에 관련된 혜택도 못 받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바꾸자고 얘기하셨던 것 같고 사실은 뒤쪽에 있는 법도 같이 바꿔줘야 돼요. 네. 그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장애인 혜택들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서 장애인복지법 제58조라든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장애인 단체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정신장애인 관련된 단체들이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당연히 돼야 되는데 이걸 해석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혜택 못 받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명하신 것 같습니다. 예. 법이 왜 이렇게 자꾸 땜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사회자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장식법이라고 아까 얘기도 하셨는데 저 공무원들이 뭐 바보겠습니까? 사실은요.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장애인 쪽으로 열어주면은 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 커져요. 예산을 따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처를 의지가 없는 거죠. 설득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계산하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결국은 저쪽에서 뭐가 이유가 많은데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은 예산 타령하고 앉았는 거죠. 이쪽으로 열어두면 왕창 들어온다. 그런데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해야지 예산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안 한다라는 논리는 그러면 국가를 하지 말아야죠. 근데 너희들이 국가하지 말고 우리가 국가할게 이래야 되잖아. 네, 그럼 엉터리죠. 그래서 이 문제는 장애인 복지법하고 이 정신보건법하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 그러니까 그걸 구별해놔야 돼요. 의료는 아까 얘기했듯이 의료로 가고 복지는 동일하게 해줘야죠.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죠. 아까 이제 관장님이 그 데피니션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정신장애가 뭐냐?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독립적으로 생활하기가 곤란한 사람에게 지금 도움을 달래는 거거든. 네. 그런데 너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어도 넌 못 도와줘. 여기는 장애인이니까 도와줄게. 이런 몰상식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법의 아주 근본 취지 자체가 아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잘못된 있는 거죠. 거네요. 네.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작년 2월 달에 정신건강 종합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었어요. 네. 근데 거기 보면은 사법제도에서 이번 제도를 하겠다고 언급을 해놨는데 이번 법에서는 이제 그거를 언급하지 않고 사실은 종합대책이라는 걸 발표해놓고 그게 법하고 연계가 지금 안 되는 게 좀 문제죠.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이는 적절성 심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의사들이 얼마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려움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과거법에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입원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치료가 필요하다. 네, 아니면 자타의 위험이 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입원할 수 있었는데 이번 바뀐 법에는 이게 자타의 위험성도 있어야 되지만 네. 치료의 필요성도 같이 있어야지만이 입원을 이제 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둘 다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근데 사실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동안 이제 이런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 법률이 난 것 자체도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신경정신의학회에서라도 이런 객관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모아서 발표를 하고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 법 자체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는 것 자체는 앞으로 안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도 약 8만 명 정도가 뭐 여러 가지 시설이나 병원에 입원되어 있거나 입소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 교도소에 입원된 사람들 한 5만 명 입소된 사람 5만 명인데 저희나라가 교도에 관련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자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8만 명 있는 사람들이 거의 법이 바뀌긴 20년 동안 계속 큰 변화 없이 장기 입원을 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건 정말 한번 정말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만 네. 좀 덧붙였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이제 바뀐 법을 보니까 네. 그 적합성 심사위원회 구성이 뭐 이제 법률 전문가 뭐 이제 의료 전문가 막 모아놨더라고요. 예. 그런데 적합성 심사는 내가 이 병원에 강제로 끌려가자마자 내가 나 적합하지 않아요 심사해 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네. 언제 불러가지고 지금 적합성 심사할 겁니까? 내가 볼 때는 한 달 내에 안 돼요. 안 돼, 가능성이 없는 거를 해보겠다라고 나서는 거죠. 모여야 심사를 해서 결론을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또 탁상행정했구나. 네. 뭐 무용지물 될 거다 이거는. 인권 예방에 아무 도움도 안 될 거다라고 보는 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의 하위 법령이나 아니 부칙에 보게 되면 이번 적절성 심사위원회에 관련된 것은 1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시범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진행이 뭐 될지는 대해서는 그때도 봐야 되겠지만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1년이나 유예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이제 입원을 하는 시점에서 이 사람이 그 사실 신체를 구속하는 거를 뭐 2주간의 이렇게 뭐 상황을 두고 한 달 이후에 당신은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으면은 당시 입원한 상태에서 한 달간 입원한 것 자체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즉각 진행을 돼야 되는 건데 이거를 3일 이내에 뭐 신청을 하고 그걸 뭐 사람들을 모아서 심사하고 결론 났는데 한 달 뭐 2주 한 달 걸릴 건데 이런 진단을 하고 계속 입원 심사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고려가 좀 적게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뭐 형사법에서도 구속영장 청구할 때 그 뭐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뭐 검찰 24시간 네. 붙들고 있는 네, 붙들고 거죠. 있는. 그거 넘으면 무조건 네. 풀어줘야 돼요. 그런 관점만 여기다 비슷하게만 넣어도 그게 바로 사법에 관여를 두자는 얘기죠. 지금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인권 의식인데 지금 나는 억울하게 끌려왔다. 이혼 소송을 당해서 우리 전처가 나를 지금 집어넣었다. 그건 내가 친구 변호사한테 얘기하니까 너 억울하게 당했구나. 그 심사를 하려고 할 때 한 달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이 사람은 지금 환자의 측면이 아니고 멀쩡한 사람이 강제로 잡혀 있다라는 측면인데 이게 사법의 눈으로 보면 한 달의 불법 구속인데 이 지금 정신보건법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좀 미안한 오랜 기간에 불과하단 말이죠. 심사 기간에. 그러면 그런 사람의 숫자가 한두 명이어도 안 되는데 현재 병원에 입원돼 있는 사람의 상당수가 그런 거잖아요. 행정부가 무슨 권리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강제로.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오랜 기간 시험 삼아 가둬보겠다는 발상을 하냐 말이죠. 아주 우스운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입원을 하라고 했을 때 내가 불복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요. 만일에 불복을 하려면 인신보호법에다가 제가 걸어야 되는데 그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절차일 수도 있고 또 과정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나라보다 뭐 훨씬 이런 의료 시스템이 덜 되어 있다는 중국에서도 2번 정도는 불복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 나라는 이번 적정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사자인 정신질환자 분들이 불복하는 절차가 없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인권적으로 많다고 저는 개인 생각이 듭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구속적 부심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그 어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똑같이 왜 입원을 했고 그거에 대한 어떤 구제를 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법으로 들어가면 네. 설령 1심 판사가 막 계속 치료해 그러더라도 나 올려가지고 고등보험 판사한테 잘못됐을 때 뒤집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여기는 없단 말이죠. 왜 없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정신질환이 있다라는 이유로 왜 없어야 되는가 설명해 달란 말이죠. 설명 못한다. 네. 뭐 다음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정신질환자 4만 명, 아까 이제 어느 정도라고 얘기는 해주셨는데 4만 명 이상이 만약에 태어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어떤 뭐 정신장애 왜곡과 차별이 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뭐 생각, 뭐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참 이게 발상의 문제인데요. 네. 제가 볼 때에
그 4만 명 중에 예를 들어서 한 10,000명이라도 입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오늘 나와야죠. 입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4만 명이 나올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건 대한민국에 비로소 인권적 측면에서 이 정신질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두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뭐냐 말이죠. 그거는 정신질환만 있으면 사회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심리를 깔고 있는 거죠.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사건 사고 경찰 발표하는 것만 보더라도 제일 먼저 뭐 한 두 번째 수사 브리핑하면은 정신질환 뭐 있다 얼마 전 사건도 뭐 인천에서 여중생 사건도 그렇지만 그런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 7만 5천에서 8만 명 정도가 뭐 시설이나 병원에 이제 입원이나 입소되어 있는데 뭐 과거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면은 많게는 50% 이상, 그다음에 적게는 한 35% 정도가 국가인권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비의료적인 입원이라는 거, 입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있다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당연히 지옥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거고 적절성 심사위원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이 나올 거다 사업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부처마다 자꾸씩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런 여기를 이제 정신보건 전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뭐 10,000명 이하일 거다, 5,000명밖에 안 나올 거다 얘기를 하고 반면에 이제 과거 외국처럼 노숙 쪽을 주로 담당하는 과에서는 이게 한 진짜 다 노숙을 오는 게 아니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서구와 틀리게 이제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가족 지원 체계라는 게 있긴 하지만 과거보다 가족 지원 체계 자체가 이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사실 입원의 60%가 보호의무자에 대한 입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지역에서 줘야 되는 건가에 대한 것은 꼭 준비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과거 20년 동안 일단 입원 체계 자체나 이런 문제점이 우선시 되다 보면은 아마 지역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지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지 거주나 고용이나 뭐 학업이나 문화나 이런 생활들에 대해서는 정말 좀 고민을 같이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35%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예. 입원에 대한 것만 흔들어놨지 사실 이분들이 나왔을 때 지역사회에서 이제 관장님이 지금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관장님으로 계시지만 이들이 마땅히 이렇게 뭐 정부의 어떤 정책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뭐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한 달 이내로 다시 입원하는 퍼센테이지가 37.7%예요. 동일 병원에 한 24%, 다른 병원 한 10몇 %에서 37% 정도가 37.7%가 한 달 이내 다시 입원합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지역에 나왔을 때 이분들이 거주할 곳이 없거나 이분들이 나왔을 때 나를 만나주는 사람이 없거나 이분들이 나왔을 때 뭐 고용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없거나 그럼 굉장히 사회적으로 안정감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의지와 관련 없이 이제 입원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정신질환 있는 분들은 태어나고 나서는 다 가족하고 살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사실은 뭐 가족 지원 체계 자체가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약해진 상황들이고 또 지금 입원해 있는 분들이 거의 60%가 50대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의 가족들은 부모님들은 70대, 80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제는 자식을 보호하기 있는 능력들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고 또 형제 자매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상황에서 가족들한테 모든 걸 책임지라고 하는 건 이제 한계가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이분들에 대한 뭐 보호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생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이 법에 의해서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현재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쪽방이나 비닐하우스라든가 뭐 이런 데서 사시는 분이 11.7%예요. 물론 이제 그거보다 이제 뭐 영구임대나 고시원인 생활하면 더 많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오더라도 굉장히 불안전 거주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건 문제다. 특히 지금 물론 바뀐 법에는 정신재활시설로 되어 있고 과거법에는 사회복귀시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시설들이 정원이 전국에 7,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중증 정신질환을 뭐 1% 보는 사람이 있고 이제 0.6%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1%로 보면 약 50만 명이고 0.6%로 보면은 30만 명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7,000명이라고 하면은
1.4%, 그러니까 1% 봤을 때는 1.4%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 장애인 등록한 사람들이 한 10만 명이라 하더라도 저희 같은 시설의 7%밖에 이분들한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것도 뭐 거주 서비스 제공하는 거 틀리고 뭐 이렇게 주간 재활 서비스 제한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서비스 내용이 적고 특히 수도권에 그런 시설이 53% 정도 모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방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이런 사회복지적인 서비스를 받기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편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제도 폐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정신병에서 나오신 분들이 분명히 5, 60대 이상이시다 보면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또 나와서 접촉되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사회에서 또 고립이 돼서 다시 자의적으로 병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돌고 도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정신과 의사들 한 뭐 다 불러놓고 정신병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럼 다 고칠 수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1980년대 이후에 옛날에야 뭐 주술로 고치든가 상담, 뭐 최면 이런 방법이었겠죠. 약물이 극도로 발달이 돼가지고 요즘은 대부분 잡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네. 그 얘기 뭐냐면 입원시키지 말고 그냥 뭐라 그러나 외래로 치료할 외래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4만 명이 잘못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한단 말이죠. 뭐 나오면 정신질환이 없어지는 거냐. 아니 그런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서 하루 33번 약만 먹으면 되는 사람을 왜 24시간 잡아놔야 되냐 말이죠. 24시간을 잡아놓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설 만들어야죠. 베드 놔야죠. 자,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의료 쪽에 들어가는 돈을 고스란히 잘라가지고서는 지금 재활 쪽으로 갖다 박는다고 치면 남아 돌아요. 남아 돌아. 그러니까는 같은 돈 가지고 지금 얘기했듯이 바깥에서 약 먹이는 게 낫지 의사한테 넣어가지고서는 24시간 왜 거기 안에 여관 안에 집어넣냐 말이죠. 이 발상을 전환을 못할 따름이에요.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죠. 의료 아니 그렇잖아요. 입원비가 동네 여관비보다 비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재활시설을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서는 재활 교육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갈 데가 있으면 병원에 다시 돌아가는 비율이 또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안 만들어 놓고 야, 저 사람들 나가면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계속 잡아두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게 아니란 말이죠. 거기 있는 병원이라는 여관을 없애가지고 재활이라는 여관으로 돌려내자. 그럼 병원에 안 간단 말이죠. 비용이 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예, 어느 나라가 의료비가 복지 비용보다 2배는 높을 수밖에 없는 구도죠. 분명히 뭐 그 당국과 어떤 보건 관련된 분들과의 또 그 이해관계가 분명히 섞여 있을 것이고 또 복지는 복지대로 또 이해관계가 섞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변호사님 말씀이 정확한데 네. 사실 의료급여 환자분들이 1년에 병원에서 입원 관련돼 쓰는 비용이 1조 8천억 거의 2조 가까이 돼요. 반면에 저희 같은 뭐 정신재활시설이라고 하는 거의 1년 예산은 6, 7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59개밖에 없는 정신요양시설들도 1천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비대칭적인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의료 쪽만 늘어나는 그게 밖에 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영화, 드라마 이제 뭐 뉴스에서 무조건 정신질환에 대한 그런 뭐 있는 것처럼 그려지는 등 좀 왜곡된 현상들이 많이 이제 요즘에 나오고도 있어요. 근데 문제점과 함께 뭐 이에 대한 뭐 어떤 저희가 이제 방송으로 좀 나가고 있으니까 좀 어떤 방향으로 해결이 좀 됐으면 좋으시겠습니까? 뭐 저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신질환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옆에서 본 거보다는 그냥 드라마라든가 아니면은 뭐 뉴스라든가 이렇게 본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음적으로는 정신질환 있는 분들이 지역에 나와 살아야 되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혹시 우리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힘들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긍정적인 접촉의 빈도가 없다. 사실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다
문제가 있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 지역에 잘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물론 사회적 편견 때문에 그걸 못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접촉의 빈도를 높여주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교육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은 예방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저희 나라가 정신과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전문가를 만나러 가는 시간 자체가 84주나 돼요. 그러니까 서양보다 훨씬 길죠. 두세 배가 깁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상담을 받거나 치료할 수 있는 걸 놓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병원에 가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힘들고 주위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이번 법도 마찬가지 사인데 이런 잘못되어 있는 제도들을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과 함께 해결해 가는 과정들을 거쳐서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지역에 살아가는 것들을, 또 그들의 회복에 대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자꾸 저희가 접촉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법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법하고 관계가 없는 것 네, 같고 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 아주 뭐 정말 없어져야 될 민족이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난 네,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그 당시에 독일 국민들이 유대인들하고 되게 친하게 그냥 정상적으로 살았어요. 네. 어느 날 광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상한 같이 못 살 놈들. 지금 기자님 같은 경우에 살아오시면서 네. 정신질환으로 위험한 사람을 직접 만난 적이 몇 번이신 것 같아요? 없죠, 사실. 없죠. 네. 그러나 텔레비나 TV나 신문을 통해 가지고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라는 세뇌를 수십 년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를 나는 늘 언론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서 본 적도 없는 그들에 대해서 같이 살고 싶질 않아요. 무서워 보여요. 거기를 끊어줘야죠. 그 책임은 언론에 있습니다. 전적으로 언론에 있습니다. 언론은 재밌어 합니다, 이거를요. 뭐 쓸 게 없으면 그냥 정신병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써줘. 네. 예. 그 아닙니까? 사건과 정신질환을 왜 연루시키냐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쓸 게 없으면은 쟤는 아버지가 일찍 죽었을 것이다. 부모가 없을 것이다. 선생님이 또라이였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좀 쓰지. 그런 얘기는 없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한국 사회가 정신질환 가진 사람을 지금 격리시키려고 하는 일부, 그러니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당신의 그 간단한 생각 하나가 이 땅에 있는 정신장애인들을 지금 말살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장애가 별게 아니거든요. 요새는요, 어린이 우울증, 청소년 우울증에 심지어는 여성들이 임신하면 임신하는 기간에도 우울증이 생기고 무슨 뭐 갱년기가 되도 생길 수 있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질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근데 왜 이거를 지금 자꾸 피해 다니려고 든다고 되냐 말이에요.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아니 뭐 나이 먹어서 그랬구나. 학업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구나. 그럼 좀 도와주면 되지. 이거 위험해. 범죄 저질릴지 모르겠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나라가 여러 가지 우울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최근에 뭐 조금 이렇게 인지가 바뀌긴 했지만 인식이 사실은 이제 40, 50대 남자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힘든 거를 주위 사람한테 얘기할 경험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마치 남자답지 않다. 그리고 뭐 그렇게 된다 보니까 실제로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려운 뭐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친구들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거를 본인이 감당을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오픈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당신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고, 그래서 그걸로 해서 긍정적인 경험들도 많이 가지게 되고 접촉의 민도를 넓혀가고 이런 과정들이 사회적으로 계속 자꾸 일어나야지만 이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자체가 이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살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뭐 좀 아프면은 병원 가니까 의사들은 또 과잉 진료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자면 갑상선 암이 막 늘어났다가 다시 좀 느슨하게 하니까 줄어들었다 뭐 이런 데이터도 나오잖아요. 네. 뭐 심지어는 네. 저도 이제 시설을 이제 생문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들어오기 전에 짓고 들어가자.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짓고 이제 공사는 대하고 있는데 들어갔어요. 주민들이 왔을 때 이게 뭐 하는 곳이냐고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간판을 못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뭐 SNS라든가 뭐 카톡 단체방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왜 우리 같은 좋은 아파트 단지에 이런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 시설이 들어와 있냐, 이 위험한 거 아니냐, 우리 애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떠돈다는 거를 주민들 중에서 아시는 분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 20년 전에도, 그러니까 1992년도에도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 그 당시에 이제 지역 주민들을 초청을 조금씩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뭐 지금도 또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안 만나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이제 본질을 파악을 안 하고 그냥 허상이라든가 잘못된 여론에 되는 것들에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건 사실입니다. 지역 사회 이제 정착 과연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해외 사례 같은 것들도 분명히 이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실제로 이제 95년도에 정신보건법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는 과연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 지역에 내보내서 이 사람들이 생활할 수가 있냐, 과연 그게 뭐 있느냐, 그런 모델이 있느냐, 이렇게 사실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그게 이제 뭐 저희 태아샘소는 이제 86년도에 저희 나라에 처음 이제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샘플이 됐죠. 근데 그 이후로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시설들도 있고 뭐 시설 이용하지 않고 지역에 잘 살아간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또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결혼도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나이가 안 많은데 주례를 이제 9번 섰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몇 번은 이제 정신장애인 정신질환 당사자분들이 와서 결혼 주례를 서달라고 해서 또 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잘 살아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기회를 드리고 사회에서 기회를 준다면. 지금 현재 저희 기관에 한 150분 정도가 이제 등록해 계시는데 그분 중에서 한 50서너 분 정도는 지역에서 혼자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연구임대 아파트라든가 매입임대 주택 이런 걸 얻어서 낮에는 이제 기관에 오든가 직장에 나가시고 이제 본인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 다음에 현재 뭐 또 한 50여 분 정도가 이제 직장에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법무법인 뭐 태평양도 몇 분 나가 계시고 법무법인 세종도 나가 계시고 뭐 유비벨록스라든가 뭐 그다음에 성바하로 병원인데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찾아서 잘 직무를 분석을 하게 되면 일하면서 생활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굉장히 기뻐해요. 이렇게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것 자체를. 근데 저희가 그동안 기회를 안 준 거거든요, 사회에서. 그래서 사회에서 기회를 준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저희의 시민이나 국민의 일환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 안정적인 주거지를 주고 또 뭐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이분은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 분이에요. 뭐냐면 이제 간호조무사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간호조무사 뭐 관련된 조항에 보니까 정신질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그 간호조무를 하려면은 이제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 실습 병원도 우리가 정하겠다. 우리가 해석했다. 근데 끝내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 재발을 했죠. 너무 상처를 받아서.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지역사회의 어떤 정착에 대한 방향, 현재 어떤 그런 입장? 우리가 이제 뭐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렇게 능력이나 환경이 다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좀 보살피려고 하는 건 고대 시대부터 다 있는 거예요. 그 현대로 와서 이제 표현을 복지라고 표현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복지를 얘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생산을 생각하는 모순이 있다니까. 뭔가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시설에서 끌어내면 그래갖고 사회에 복귀시키면 네가 인간 역할을 제대로 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 역할이 뭐냐 말이죠. 그럼 취직 못하면 인간 역할이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학 졸업하고 취직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럼 뭔 차이가 있어요? 멀쩡하고 대학 나왔는데 취직 못하는 어떤 사람과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취직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사회에 살아가는 거고 한 사람은 사회에 못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사회에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를 특별하게 자기 데피니션을 해가지고 막 취업을 능력을 키웠다. 아니요, 복지는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사족을 하나도 못 써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라고 우리가 다가가 주는 게 복지지. 가고선 사지 못 쓰는 사람한테 야 너는 뭐 어디 취직도 못할 건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은 옛날에 고려장이 맞지요. 아니 만 70 넘었는데 다 쏴 죽이지 뭐 사회에 도움도 안 되는데 그걸 왜 둬? 왜 그쪽에서는 아니야라고 하는
인간적 면모를 얘기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정신질환이라는 이유로 넌 뭐 취직도 못할 것 같고 이렇게 싸구려 취급을 하냐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시기죠. 우리 사회가 돈에 미쳐 있어요, 지금요. 돈, 무슨 능력에 미쳐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능력이 없어도 존엄한 거고 그것이 인류기 때문에 가능한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더 이상 복지 그러면 자꾸 생산을 결부시키는 그런 유형의 거를 가지고 비참해져요, 당사자들이. 그렇잖아요. 왜 인간을 비참하게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주면서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냥 당신 뭐 좀 어렵구나. 그럼 여기 쉴 데가 있어. 먹을 게 없구나. 뭐 라면 몇 박스가 있는데 같이 먹자. 이러고 와줘요, 그냥. 왜 너무 간섭을 해? 왜 내가 취직 못했다고. 그리고 멀쩡한 사람 취직 못하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그런 모순된 것이 엉겨져 있으니 이걸 한꺼번에 풀자. 그 푸는 거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시각입니다. 예. 하시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바뀐 법에서도 뭐 재활 시설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너무 의료적인 생각이고 또 과거법에 있는 사회복귀 시설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일본법을 그대로 벽고 왔는데 병원에서 퇴원하면 이미 내가 사회 생활하는 거지. 그걸 복귀를 해야 된다고 해서 넌 직업을 해야 되고 넌 뭘 해야 돼 교육을 받아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냥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면 가지는 거고 내가 정부 지원을 살아가면 살아가는 거고 내가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거지. 그걸 굳이 뭐 사회 복귀를 하기 위해서 무슨 성과처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어떤 틀에 가둬놓는 거다. 그래서 이건 이제 벗어나야 될 시기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변호사님만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좀 보는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각자 있으실 겁니다. 이 변호사님도 있으실 것 같고, 윤 관장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이 변호사님 먼저 하시죠. 뭐 하여튼 이 방송에 있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요. 요번에 섭외받고 네.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날마다 춤추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우리가 근본을 따져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어느 정도는 좀 포지셔닝을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고민도 해보고 또 사고도 해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고민하고 사고하고 사람을 이렇게 찾을 기회가 너무 봉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주 이번에 좋은 시도라고 보이고 네. 아주 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저는 이제 오늘 이슈를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하고 나서 시행규칙이 시행이 되고 나서 한 번 더 이런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도 이 법에 대한 다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분들하고 모여서 이거 2탄을 꼭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대한 출연 욕심까지. 아니, 저는 안 해도 되는데 두 번째는 뭐 다른 분들이 해도 좋고. 예, 두 번째는 사실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세미나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다 이태원 문제를 주로 얘기를 하죠. 네. 물론 이제 이태원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20년 동안 계속 이태원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관련된 얘기하지 않으면은 이분들의 사고를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 의료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분들의 삶에 대한 접근이 어떤 프로그램보다 삶이 우선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러려 보면은 이제 부처 간의 좀 협의라든가 또 예산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든가 그냥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법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유엔에다가 뭐 사회, 경제, 문화권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 보면은 국가에서는 꽤 많은 걸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내용은 딱 2가지밖에 안 써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내용이죠. 사실은 이분들의 건강에 관련된 것들 사실 훨씬 더 많은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관심들을 못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 프로를 통해서 많은 사회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네. 지역에 관련된 정말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아주 뜨거운 이 이슈죠. 정말 5월 30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이 장애계 쪽에서 다시 이 추진연대와 카미에서 이런 의견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에 저희가 이런 소재를 잡게 돼서 참 감회가 저희도
참 남다릅니다. 네, 시행 이후에 또 한번 모셔도 되겠죠, 두 분? 네, 네. 네, 약속을 제가 받고 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5월 30일 시행을 앞둔 정신보건복지법에 대해서 서울장애인인권침해 예방센터 이성재 변호사님 그리고 태화 샘솟는집의 문용훈 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에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지난해 9월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정신보건법에 대한 이 위원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에 이 급속도로 이 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에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이슈 수다를 보면서 좀 공감하시고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